드디어 명품 전차 K2에 국산 심장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가 기업이 파워팩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원천 기술이 없던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 자존심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한국의 국방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국산 파워팩을 성공시키기까지의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9월 20일 사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방사청은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 장착안을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요. K2 전차가 개발된 이후 파워팩 개발에 매진한 20여 년의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 중이라는 한국 전차, 실제로 K2는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에 성공했으며 루마니아와 이집트, 인도, 슬로베니아 등 세계 곳곳에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K2 전차가 잘 팔릴수록 K2 전차의 성능을 부러워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산 전차의 시작은 미국 기술진이 가르쳐준 단순 조립 과정부터였습니다. 지난 1981년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K1 전차 역시도 설계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모두 미국이 담당했으며 대부분의 부품 역시 미제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2 전차로 전통적인 전차 강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K2 흑표는 현재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자랑하던 레오파르트2 전차는 물론 라인메탈이 공개한 신형 4세대 전차 KF-51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KF-51은 레드백이 자랑하는 센서 장비인 아이언 비전을 뛰어넘는 우수한 차세대 센서로 중무장했으며 무엇보다 이전까지 개발된 모든 전차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의 130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KF-51 판터야말로 진정한 4세대 전차라 평할 정도인데요. 이런 판터와 K2가 같은 비교 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의 K2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완전히 압살했다는 뜻입니다. 유럽 대다수 국가가 K2 전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는 단연 러시아입니다. 특히 전차의 규모나 성능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군에 대적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자국의 전차 전력을 공유한 상태이며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전차 전력엔 더욱 큰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전차 전력을 메꿔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국가가 독일산 전차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토의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제대로 된 군사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전차를 도입한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이전처럼 레오파르트2를 도입한다면 러시아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자국의 안보를 방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이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이며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구입하고 러시아와 전차전이 일어났을 때 겁쟁이처럼 러시아의 설설기는 독일이 전차 부품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비싼 돈 주고 도입한 레오파르트2는 작전을 수행하다 고장나도 전혀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레오파르트2가 아무리 K2 전차보다 검증된 전차라고 하더라도 독일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먼 나라인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K2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이 우수한 생산성과 저렴한 단가 그리고 동등하거나 우위인 성능에 결정적으로 독일과는 정반대의 우수한 서비스가 추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의 도입으로 현지 공장까지 건립 중이니 전시에도 부품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부품 부족으로 고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장점이 맞물려 전차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차 3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시작부터 국산화를 계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방사청은 K2 전차의 개발 단계부터 파워팩 국산화를 꿈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산 파워팩을 통해 완전한 독립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갖추려 했지만 독일산 부품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정부는 엔진과 변속기 개발의 마중물로 각각 488억과 4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발에 성공한 국산 파워팩의 성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K2 전체에 사용될 1500마력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기준은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인데 이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산 파워팩의 사용을 승인하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K2 전차의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도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K2 흑표 전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독일의 파워팩을 사용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신뢰성 있는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산 부품 의존은 국방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늦추거나 중단할 경우 한국은 자체 전차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독일은 중동 등 제3세계 수출에 딴지를 건 사례가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도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독일 파워팩의 가격 때문에 K2의 생산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 협상권을 독일이 갖고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대한민국이 기술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 협력에 많은 불만을 보였습니다.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파워팩을 지속해서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기술이 독일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일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고성능 파워팩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파워팩 문제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지연이 있었고 그동안 K2 전차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진과 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국산 파워팩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대에 들어 자국산 파워팩이 탑재된 K2 전차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과 불만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국 자국산 파워팩 개발에 매진했고 현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수출과 국내 물량에 해당하는 4차 양산분부터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1조 9,400억 원을 투입해 150여 대의 K2를 생산 국내에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국산 파워팩 장착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한국은 독일이나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계적 수준의 주력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으며 K2 전차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징적인 무기이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외세의 압력과 국내외 비판을 모두 극복했으며 특히 독일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차 강국 미국과 독일을 완전히 따라잡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X는 대부분의 스펙에서 폴란드형 K2 버전인 K2PL을 압도합니다. 화력, 장갑, 첨단 센서, 전장 관리 체계 등 전차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보다 우수합니다. 깐깐한 폴란드가 K2PL과 별개로 M1 계열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벼운 차체에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갖춰 험지 기동에 적합하고 디젤 엔진을 사용해 연비가 우수한 K2 전차를 경전차로 쓰고 연비가 나쁘고 비싸지만 장갑을 비롯한 종합 성능이 우수한 M1 전차를 중전차로 쓸 계획인 것입니다. 독일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독일은 라인메탈사의 KF-51 판터를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한 뒤 현장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스펙만으론 K2가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한때는 최강의 전차였던 레오파르트2가 10여 차례의 개량을 거쳤지만 결국 한계를 맞아 K2 전차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된 것처럼 설계 시점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국산 파워팩 장착을 통해 K2 전차는 이제 진정한 메이드인 코리아 전차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독일과 미국 등 세계 최강의 전차 강국들과 계속 어깨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K2 전차의 끊임없는 개량과 더불어 K3 전차를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전과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7일 K방산 경쟁자 영상입니다. 2022년 튀르키예가 국명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한 후 공식적으로 기존의 터키 대신 튀르키예라는 명칭을 써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튀르키예를 예우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은 튀르키예에 K9 자주포와 K2 전차, KT-1 기본 훈련기를 수출했고 튀르키예는 K9 기술을 바탕으로 T1호 프르트나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프르트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가 튀르키예의 독자 개발 자주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인데요. 설계부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프르트나는 K9의 차체와 55mm CN98 강선포 등의 주요 부품 기술을 이전받은 일종의 파생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부터 벌써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에 대한 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아큰즈와 함께 파키스탄, 리비아, 에디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의 성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방산 산업을 애국적인 산업으로 치켜 세우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추진력은 튀르키예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방산업계를 발전시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74년 키프로스 사태의 충격 때문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그리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튀르키예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자국의 방위력을 자국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외부 의존적인 군사력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튀르키예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방산업계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환경도 방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임을 깨달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업의 발전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요 무기 수출 품목은 꽤 다양한 편인데요. 무인기, 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총, 기관총, 포탄, 미사일 등으로 각각의 무기체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입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튀르키예의 방산업체인 바이카르가 개발한 중고도 장시간 채공 무인 항공기로 정밀 타격 능력과 뛰어난 감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아,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TB2는 우크라이나,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그 가성비와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 덕분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전술 차량 역시 많은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전술 차량으로는 오토카르사의 아르마가 있는데요. 아르마는 6x6 및 8x8 구성으로 제공되며 바레인, UAE,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차륜형 장갑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NSS가 개발한 파르스 시리즈는 4x4, 6x6, 8x8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 수송, 정찰, 다목적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르스 시리즈는 리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개인화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KE는 다양한 종류의 소총과 기관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들은 주로 군사 및 경찰용으로 사용되며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 역시 튀르키예 방산업계의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특히 로켓사는 정밀 타격을 위한 다양한 로켓 및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유도 미사일 시스템인 시리트와 대전차 미사일 UMTAS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무기 수출을 위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무기 전환이 가능한 민수용품을 대규모로 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00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뒤로는 러시아에 민감한 물자를 공급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물자는 주로 반도체 칩과 통신 장비 등으로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민감 민수용품 45종을 러시아와 구소련 5개국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수입하는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수출 자료와 이들 국가의 수입 통계 간의 불일치는 이러한 물품들이 실제로는 러시아로 운송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튀르키예가 수출한 민간 품목의 총규모는 1억 5,8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같은 기간의 수출 규모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민간 물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막던 족쇄도 하나 풀렸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3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수출된 드론 기술이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측에 의해 사용된 것을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기 수출 해제는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캐나다는 앞으로 무기 수출 허가를 개별 사례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자국 무기가 나토 비회원국으로 재수출되거나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확인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튀르키예의 외교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기 추가 도입 및 나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튀르키예 간의 방산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더욱 활성화할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근차근 성장해오던 대한민국 방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급격하게 부상했는데요. 한국 방산업계가 현재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와 같은 경쟁국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력의 지속적인 향상, 혁신적인 제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과 동맹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5일 한국 방산 체코 진출 영상입니다. 유럽의 국방력에 대한 인식은 독일과 프랑스가 버티는 서유럽에 비해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상대적으로 방산 기술이 뒤떨어지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달리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방산 강국으로 손꼽힙니다. 미국의 실전 사격 최고 권위자인 제프 쿠퍼는 체코에 CZ-75를 두고 9mm 권총탄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고의 권총이라는 극찬을 했을 정도로 체코의 무기 생산 능력은 여타 동유럽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M16의 생산업체로 유명한 콜트사마저도 체코 조병창에 인수되었을 정도로 체코는 동유럽의 방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체코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무기를 수출한 것 이상의 홍보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사실상 동유럽의 방산 시장은 한국이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동유럽 국가의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K2 전차, 라트비아는 K21 장갑차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한국 방위 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한데요. 한국은 이러한 동유럽 방산 시장의 마지막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투자 및 기술 협력 지원 등을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여 개의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체코 방산 보안 전시회에 한국 방산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코의 방산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방산 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거점으로서 이른바 자유세계의 무기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의 포탄이 집결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체코인데다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럽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이 체코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직간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체코는 전차 분야에서 새로운 전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T-70이 계열의 전차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상황이며 이를 대신하여 독일이 레오파르트 2A4를 체코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추가로 레오파르트 2AA 77대를 도입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 에이스는 극악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기종입니다. 체코에 앞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7을 수입한 헝가리도 아직 모든 물량을 납품받지 못했으며 언제 납품이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코와 독일이 레오파르트 2A8의 계약을 확정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첫 전차를 납품받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1차 계약 물량 납품을 절반 이상 진행하며 차원이 다른 생산 속도와 납기 일자를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차의 보강이 시급한 체코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산 K2 전차의 체코 진출을 도전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의 생산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태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T-14와 T-90M을 막아낼 전차 전력은 한국의 K2가 유일합니다. 체코 역시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오파르트 2A 에이스의 생산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한국산 전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포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간접적인 이익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포병 포탄이 오고 가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코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모여드는 포탄이 체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탄과 관련된 설비의 확충과 생산 증대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체코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의 생산 능력과 관리 기술 등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포탄 기술은 체코와 나토의 직접적인 포탄 지원이 아니더라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업체는 직접적인 무기 개발 이외에도 생산 설비를 확충하거나 방산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포탄을 수출하지 않아도 한국의 다양한 방산업체가 체코와 유럽의 포탄 생산에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통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약 140개의 회원사가 체코 방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다가 방산기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체코에서 활동할 정도로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나 군수지원 분야, 방산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 기업이 진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종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이렇게 방산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른 것에는 역시 러시아와 푸틴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이래 체코는 가장 많은 군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원된 무기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3,7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코는 최소한 전차 62대, 보병 전투차 131대, 헬기 4대, 정찰 및 특수차량 21대, 자주포 13문 등 최대한 많은 양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체코는 군수물자와 방산 무기가 수없이 오고 가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체코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차와 포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코가 한국의 전자전 장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며 첨단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국가들에겐 최적의 방산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자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 드론의 조종 신호를 교란하고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거나 정미사일의 GPS 수신을 교란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전에 있어서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방공망 시스템이나 3D 레이더의 보충 과정에서 한국의 전자전 장비와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차와 자주포 등 다수의 지상 전력을 중심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했던 한국의 기존 수출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방산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코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방위 산업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코를 거점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도 방산 수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가리아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K2 전차와 FA-50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 무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코라는 거대한 방산 국가를 한국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한국 무기의 도입을 고민 중인 동유럽의 중소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와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외에도 한국 방산 무기가 동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푸틴의 만행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제압하는 데는 한국이 특효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 강국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체코마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유럽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며 동유럽을 휩쓰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11일 체코 한국 포탄 영상입니다. 지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이제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꾸역꾸역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금줄인 원유 수출은 표면적으로는 서방이 수출길을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죠. 러시아는 정유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서방의 차단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외로 반출된 막대한 물량의 원유는 어둠의 경로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덕에 러시아는 지난 2023년에만 무려 428조 원에 달하는 세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니 약 140조 원이 넘는 전쟁 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같은 기간 서방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금의 총액과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자 선단을 통해 움직이는 건 원유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의 추적에 의하면 이란은 러시아의 파테흐 110 계열을 포함해 대략 400여 개의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이란판 현무투라고 할 수 있는 파테흐 110은 사거리 200km의 1세대부터 750km에 육박하는 최신 개량형 졸파가르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 북한의 등장도 치명적입니다. 북한은 소형화기부터 포탄, 미사일 가리지 않고 구형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지상이동이 가능한 만큼 더욱 직접적이며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아예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방 제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서 미국과 팽팽한 대립을 유지했던 러시아다운데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상황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러시아 포병의 피해율은 무려 2.1배나 폭증했습니다.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M1 에이브람스와 F-16이 속속들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반격의 불씨를 아직까지 지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명줄이 서방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지금의 전황이 증명하는 건 양측 모두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란과 중국,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들을 우방으로 끌어들여 참전시켰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유럽과 미국의 회의론 속에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싸움꾼으로 내세운 대리 세계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이를 바꿔 말하면 미국과 유럽의 본격적인 참전으로 언제든 상황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유럽의 맹주인 프랑스의 지도자가 파병을 언급했다는 건 최소한 나토 또는 유럽 내부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피초 총리가 반서방친 러시아 성향을 띠고 있는 만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깜짝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역시 즉각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게다가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온 나토 동맹국을 무임승차라고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대가가 없다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라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나토를 이루는 근간인 집단방위원 측을 미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하나가 정면에서 부정한 꼴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독일부터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나토 이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 피로에 허덕인 유럽이 정면 대결이라는 극약 처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리기에는 섣부른 상황이지만 적어도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자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면한 유럽의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체코를 비롯한 유럽 15개국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 구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 80만 발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나 계획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신뢰도 높은 정보 채널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럽 전체가 달라붙어서 52만 발 남짓을 생산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지금 서방 사회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황상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미국까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당국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천공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공체계와 155mm 포탄을 콕 집어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물에 빠진 걸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보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여의찮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국경 차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분담하면서 농업계를 위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비공식 소스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폴란드에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로 지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소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폴란드에 남아있는 구소련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는 압박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꽤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특히 FA-50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에 제동을 걸면 대한민국, 폴란드, 미국 모두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격한 반응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를 통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자그마치 127조 원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처리되었음에도 공화당에 의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걸 비판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하는 건 당신 탓이다며 공화당 출신인 미 하원 의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강경한 발언인데요.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폴란드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폴란드는 T-72M1, M1R 등 약 310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IFV-310대, 자주포 132대,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 90여 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외 자잘한 포탄과 미사일, UAV 등을 더하면 사실상 폴란드의 전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운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죠. 졸지에 미국과 폴란드 그리고 유럽까지 안보 공백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외부 공급처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중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부름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